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남자의 영화 발굴 채널 호우 시절 2020년 가을에 시작한 저희 방송이 어느덧 2023년 6월 중순에 도달해 있는데요. 아하. 저희가 지금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영화들을 발굴해 왔잖아요. 한 편의 영화를 되게 거의 한 달 내내 매달린 적도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가볍게 그 영화에 대해서 좀 그쵸. 잡담 형식으로 얘기한 경우들도 있었는데, 오늘은 가볍고도 간단하게 네. 하지만 진지하게 일주일 동안 한 편의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 영화를 고르신 거는 조세프님인데 네. 약간 저를 위한 선택처럼 느껴지기는 했어요. 2022년 6월 개봉해서 네. 지금 이제 개봉 만 1년을 맞이하는 박찬욱 감독의 네. 헤어질 결심. 네. 이 영화를 원우 씨가 되게 좋아하셨던 네. 영화인데, 네,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좀 아파서 네. 녹음을 같이 못했을 때도 네. 그 백삼 작가님, 네네, 저희 맞아요. 그림 그려주시는 네. 백삼 작가님이랑 같이 이제 백삼 작가님의 어떤 화려한 성대모사 드리블까지 네. 보면서 그리고 또 백삼 작가님도 마침 그 영화를 좋아하셔서 네. 네. 그래서 몇 차례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보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박대희 선배랑 같이 네. 반지의 제왕 끝나고 나서 무슨 작품을 해볼까 네. 좀 고민을 하다가 한번 작년에 그렇게 원우 씨가 좋아했던 영화 네, 헤어질 네. 결심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한번 뛰어놀아라. 네, 하는 생각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네. 골라주셨군요. 그쵸. 저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만 3번 정도 봤었고, 네. 그 이후에 넷플릭스에서 또 봤었고, 요번에 발굴 준비하면서 이제 거의 7, 8번을 이번에만? 그러니까 총 다 해서 네, 이번에 네. 한 3번 정도 봤어요. 네, 또 네. 배속 빠르게 해서까지 네. 또 보고. 살인의 추억 이후로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본 영화는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본 영화는 처음이고, 어허. 그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건축학개론 녹음했을 때, 그때도 요 스튜디오였는데 네, 네. 그때 녹음했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었냐면, 그 말씀도 잠깐 드렸었는데, 내가 이 건축학개론이라고 하는 영화를 졸업할 수 있을 것 같다. 아하. 근데 그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가 저한테 어떤 의미였냐면, 생각나면 한 번씩 보는 영화. 네, 1년에 네. 한 번씩은 꼭 보게 되는 영화였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 그 발굴 방송을 통해서 그 영화를 이렇게 일단락을 하고, 네. 이제는 그 자리가 헤어질 결심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개봉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네. 아마 내년에도 또 이 영화를 보고 있을 것 같은. 헤어질 결심은 헤어지지 않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 결심을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좀 이미 되게 특별한 위치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자기 자리를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이긴 해요. 뭐 차차 듣겠지만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 영화가 네, 왜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좀 표현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결국에는 건축학개론이랑 되게 비슷한데, 이 영화를 보고 있을 때 기분이 그냥 좋아요.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나의 상태와 그다음에 이 영화를 처음 봤었던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런 것들을 연상해서 떠올리거든요. 네. 이 영화를 처음 봤던 장소, 네. 극장 이런 게 같이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고 할 때, 내가 이 영화를 봐야겠다라고 할 때 그 극장도 같이 고르거든요. 예를 들면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는 이 극장에서 보고 싶어. 뭐 어떤 영화는 이 극장에서 보고 싶어. 이렇게 같이 떠오르는 면이 좀 있는데, 이 영화는 이제 그냥 뭐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봤는데, 네. 그 코엑스 영화관 중에서 되게 큰 영화관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부티크 영화관이라고 해서 한 30관 들어가 있는 작은 영화관, 상영관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봤었거든요. 그런 느낌까지가 같이 환기가 되면서 묘하게 시간 여행을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죠. 이 영화는 이제 넷플릭스로도 보셨고, 네. 영화관에서도 몇 차례 많이 보셨는데, 네. 어디서 보는 게 더 좋아요? 물론 당연히 영화관이 좋겠지만, 이 영화는 그러니까 뭐 제 질문의 의도는 그거죠. 영화관에서 보는 걸로도 영화관에서 봐야 맛이다. 아니면 아니야, 그럼 뭐 OTT로 봐도 뭐 충분히 괜찮은 영화야. 그냥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극장에서 보면 더 좋은데, OTT로 보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그거를 구분하는 저의 기준은 그냥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시각 효과가 뛰어나냐. 그 제작비가 100만 불 이상 들어갔으면 극장에서 본다. 약간 이런. 100만 불은 되게 적은 돈이에요, 요새. 요새는 그렇죠. 한 1000만 불까지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탑건 매버릭 같은 거는 당연히 영화관이다. 극장인데, 뭐 근데 헤어질 결심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거는 넷플릭스로 보셔도, 그냥 드라마다. 뭐 아니면 가능하면 뭐 TV로 보셔도, 뭐 당연히 영화라는 게 큰 화면으로 보면 좋지만 넷플릭스로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할 운명이었으면 넷플릭스로 보셨어도 충분히 특별하게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영화라서 평소처럼 이렇게 막 자세하게 줄거리 소개를 하기보다는 요 영화의 이제 안쪽으로 일단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좀 초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조금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시나요? 네. 아주 그냥 기본적인 골격만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는 형사 혜준, 박해일 씨가 연기한 장혜준이라고 하는 캐릭터와 피의자, 의심을 받는 사람이죠. 송설애라고 하는 캐릭터, 탕웨이 씨가 연기한 이 설애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선 설애의 첫 번째 남편 기도수가 사망하는 사건을 다루는 부산에서의 흐름을 1부라고 할 수 있고요. 요 1부 이후에 13개월이 지나서 가상의 도시죠. 이포화에서 이제 설애의 두 번째 남편인 임호신이 사망하는 사건을 다루는 이 부분을 2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 혜준은 이 두 사건을 모두 맡아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1부에서 용의자였었던 설애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 설애를 보호하려고 하는 내용이 1부 내용으로 전개가 된다면 2부에서는 설애가 혜준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모험을 감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요 정도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전제를 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조세프님한테는 이 영화 어떤 작품이에요? 제가 이렇게 정확한 워딩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헤어질 결심 보았냐는 작년에 이미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이 녹음을 하면서 어떤 녹음을 하면서 잘 만든 것 같은데 내 취향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맞아요. 제가 워딩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골라주신 게 그냥 이번에는 원우 씨가 한번 저를 위한 판을 깔아주신 것 같은 느낌도 좀 받았는데 근데 조금 다른 게 제가 잘 만든 것 같은데 내 취향은 아닌이라는 작품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리고 호우 시절을 하면서 저는 그 작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재확인을 했어요. 그 진가를. 근데 저는 이번에는 여전히 헤어질 결심은 잘 만든 것 같은데 내 취향은 아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화양연화를 보고 난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적절하네요. 화양연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런 느낌의 영화를 그렇게 재밌어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고 뭐 주로 원우 씨가 더 많이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느낄 때 영화의 특징을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좋은데요. 뭐 하나의 특징은 이 영화의 전체적인 게 이제 묘하다예요. 맞아요. 묘하다. 그래서 묘하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처음 극장에서 본 것까지 하면 한 서너 번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영화의 대체적인 인상이 뭐가 묘하냐면 사실 묘하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호하다는 의미가 저는 조금 더 유사한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톤은 좀 스릴러 같은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스릴러죠. 몇 가지의 사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질곡동 살인 사건이나 기도수 사망 사건, 첫 번째 남편의 사망 사건, 그리고 뭐 이모신 사망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극적인 뭔가 마지막에 변화나 반전이나 이런 게 일어날 것 같은 서스펜스적인 긴장감이 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래서 스릴러로 막 이렇게 기대하게끔 하다가 보고 나니 멜로네 라는 감상이었어요. 맞아. 이런 부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명작으로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반전이나 혹은 뭔가 낙차를 이용해서 근데 어떤 관객, 저 같은 사람에게는 기대한 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래서 모호함으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중간 어딘가에 묘함이라는 표현으로 이 영화의 어떤 한 부분을 저는 좀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상세하게 서술하다인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굉장히 친절한 것 같아요. 스릴러 영화치고. 그러니까 주인공들의 나레이션이나 설명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사건의 전말을 아주 상세하게 다 설명해 주거든요. 모호하지만 상세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상세한 설명 뒤에 뭔가 복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그걸 이제 처음에 못 믿었던 것 같아요. 뭔가 또 다른 반전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사실 이 두 사람의 감정에 이르기까지의 서사를 사건을 그냥 설명해 주는 거더라고요. 이 방식은. 그래서 스릴러나 서스펜스 영화의 특징이 이제 관객이 퍼즐을 직접 맞춰가거나 아니면 주인공이 아니라 제3자가 혹은 뭐 경찰이나 이런 다른 조금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사건을 해결하는 단서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는데 반해서
이 영화는 두 주인공이 네. 한 사건마다 에피소드마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서로에게 로맨스의 감정을 느끼고 있어를 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네. 당연히 기대했던 것들은 제가 처음에 묘하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릴러의 감각으로 방향으로 가니까 네. 로맨스의 감각이 저에게는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영화의 어떤 굉장히 그 깊은 사랑의 감정을 네. 되게 잘 느끼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진동하지는 않았고 네. 이게 이제 뭐 제가 진동하지 않은 이유는 뭐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저는 뭐 이 영화 보면서 그냥 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드라마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유동근? 네, 유동근 황신혜. 황신혜 씨였군요. 네. 네네. 저도 뭐 엄청난 논란이었죠. 네. 이 드라마를 막 다 제대로 보지는 않았어요. IOU. 네. 네. 그 어릴 주제가? 때였기 때문에 맞아요. 네네. 근데 이 드라마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유는 네. 한국 사회에서 음지에 있고 이게 논하지 않았던 수면 아래 있던 이제 불륜이라는 영역을 그렇죠. 혼의 관계 이제 오픈해서 이야기했던 작품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엄청난 논란이었었죠. 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왜 불륜이나 간통을 다루지 않았을까? 네. 오히려 저는 이게 뭐 불륜과 간통을 지지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요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일종의 그 저도 약간 성악설을 믿기 때문에 네. 죄악의 본성, 그 탐심 아닐까? 네. 그 금기시된 욕망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윤리 의식이나 사회적 책임에 이제 눌려 있던 금단의 영역에 대한 네. 어떤 쾌락에 대한 갈망이나 욕망을 그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지지를 받았던 거다. 네. 내 마음속에도 그래 저런 감정이 있지라는 걸 그 시대 때 우리 선배 세대들이 막 지지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면에서 요 헤어질 결심 역시도 네. 권태를 경험하는 중년들, 그렇죠. 네. 그 세대들에게 결혼을 하고 네, 어떤 관념으로서 20대 때 어떤 푸릇푸릇한 사랑을 생각하는 세대보다 네. 조금 더 여러 경험을 다채로운 감정을 경험하신 분들은 네. 이 영화를 조금 더 깊고 넓게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오히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자꾸 그 애인이라는 드라마의 논란이 오히려 생각이 났었던 면이 있습니다. 그 애인 얘기부터 저도 한번 회상을 해보면 네. 그게 한 96년도 정도 아마 96, 7년에 아마 했었을 MBC였던 겁니다. MBC였던 것 같고 네, KBS는 아니었어요 그때. 네, MBC였던 것 같아요. 네, MBC였던 건 KBS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MBC여도 충분히 엄청난 논란이었고 예를 들면은 쉽게 말해서 유동근 황신혜가 키스라도 하면 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출을 되게 은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 드라마의 퀄리티를 높여놓은 거죠. 약간 감질만 나게라고 해야 되나? 그냥 손만 닿는 이런 그치. 텐션을 보여주는데 결과적으로는 드라마의 되게 퀄리티를 높여놨다. 사람들을 더 자극했죠. 그렇죠. 상상하게 하고. 맞습니다. 그런 그 논란들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아까 또 화양연화도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맛이 날 수도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화양연화와 헤어질 결심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되게 대척점에 있는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게 모르겠어요. 저는 왕가위 감독에 대해서 되게 양가 감정이 있는 게 그 왕가위에 대한 양가 감정인데 이분이 약간 과대평가됐다는 느낌을 저는 약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양연화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화려한 외피에 비해서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커다란 선물 상자에 들어가 있는 거는 빈 공간이 많은 것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다고 하면 헤어질 결심은 그거랑 반대로 안에다가 뭘 엄청나게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7, 8번을 봤지만 여전히 새로운 제가 8번째 봤을 때 새로 든 생각이 있거든요. 또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만큼 되게 많은 거를 숨겨놓은 그런 거여서 작품이어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꺼내보는 재미도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마치 열심히 공부하는 어떤 우등생의 필기 노트를 보면 그냥 종이 한 장인데 엄청나게 빼곡하게 뭐 필기와 형광펜 그런 색칠과 막 돼지꼬리와 막 이런 것들이 막 가득한 것들을 볼 때 느껴지는 어떤 이 한 장에 농축되어 있는 이 노력에 대한 어떤 리스펙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이 영화를 좀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제가 좀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원우 씨의 어떤 보물상자를 그렇죠. 이번에는 약간 꺼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원우 씨가 그러면 생각할 때는 이 영화에서 그 뭐 인물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인물들의 의미, 그렇죠. 이 영화는 결국에는 서울의 당연히 있겠지. 혜준이와 세월애가 이끌어가는 영화라고 보면 되는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비롯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지점은 아까 스릴러 말씀하셨는데 이 영화에서 거의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죽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만 아니면 뭐 이렇게 전에 듣기로 뭐 죽었다든지 뭐 예를 들어 설애가 중국에서 살해한 본인의 친모는 뭐 잠깐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죽이고 왔다라고 하는 걸로 뭐 처리가 되는데 뭐 안락사를 시켰다. 그렇게 하면 한 8명 정도에서 10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전반적으로 감도는 분위기가 저는 상당히 단정하고 우아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죠. 우아하다는 게 역시 또 이 영화의 매력이다. 근데 10명 가까운 사람이 살해를 당하는데 어떻게 잔혹한 구석이 있는 영화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잔혹함을 우아함이라고 하는 외피로 덮고 있는 상당히 격렬한 우아함이라는 되게 좀 모순 형용 같은 느낌인데 그게 이 영화의 매력이고 이 인물들의 케미스트리가 빚어내는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을 얘기를 드리면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퀀스는 비 오는 날에 둘이서 절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이에요. 좋은 장면이죠. 되게 뭐 다른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비 오는 날씨 톤도 너무 좋고 그 두 사람의 이런 관계도 너무 좋고 재밌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제가 1부와 2부로 나눠가지고 이 영화를 본다고 했는데 이제 1부에 해당하는 장면이고 박해일 씨가 혜준이가 막 설애에 대한 의심을 이제는 조금씩 걷어내고 이제 마음껏 이 여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사랑의 감정에 이렇게 빠져드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제가 뭐 한 대여섯 번 볼 때까지는 저는 둘이서 서로 사랑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말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설애가 혜준이한테 전화 통화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사랑이 끝났고 당신의 사랑이 끝난 순간 내 사랑이 시작됐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1부, 2부의 그 간극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부 때는 이 설애의 말에 따르면 1부 때는 혜준이를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이 설애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는 요 절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에서는 설애가 혜준이를 사랑한다고 말하기 힘든 구간이라는 거죠. 설애의 증언에 따르면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겠지만 그럼 설애가 연기를 한 건가? 애초에 설애는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여자인 걸까? 알 수 없는 이런 아까 모호함이라고 너무 잘 표현하셨는데 이런 모호함을 갖고 있는 그 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묘하게 연기처럼 피어나는 그런 케미가 있다. 근데 이렇게 설애를 배치시켜 놓고 혜준이를 보면 그러면 혜준이는 되게 우아한 사람인가? 하면 사실 그것도 그렇지 않거든요. 뭐 되게 멀쩡하게 우리 마치 지난번에 영화 이끼 다뤘지만 그 이끼에서의 박해일 씨랑 코디는 되게 비슷한데 좀 많이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의 캐릭터죠. 혜준이는. 근데 이 사람이 그 박정민 씨 홍산호를 검거하는 과정이나 이지구랑 격투를 벌이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호 장갑 같은 거 끼고 이렇게 싸울 때 방검 장갑 끼면서 싸울 때 근데 그때를 보면 혜준이가 상당히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약간 과잉 진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산호랑 이렇게 목상에서 얘기할 때 굳이 총을 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거기다가 대고. 물론 그건 이제 근데 잘못 나간 것처럼 저는 봤는데 실탄이 장전돼 있었고 그걸 이미 그 고경표 씨가 장전된 채로 줬는데 그게 이제 놀라서 나간 걸로 저는 사실 봤거든요. 근데 저는 박해일 씨가 홍산호를 약간 낚는 걸로 봤어요. 야 나도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근데 걔도 남편이 있고 그런 남자 막 다 죽여버리고 막 욕도 하면서 되게 공감하는 척하지만 저는 총을 쏘는 걸로 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근데 뭐 놀라서 쏜 거라고 하더라도 그 방검 장갑을 끼고 이지구를 격투를 벌이는 장면도 보면 되게 많이 때려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의아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박해일은 총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배도 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의 그런 폭력적인 본성 같은 거를 좀 알고 되게 절제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되게 누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상당히 폭력적인 잔혹한 구석이 있는 그다음에 그 생선 손질하는 장면 기억나세요? 이런 것들도 저는 박해일의 그런 좀 잔혹한 면을 좀 약간 상징하는 부각하는 그런 연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뭐 아내 정한이도 혜준에 대해서 약간 농담식으로 당신은 피와 살인이 있어야 행복하잖아 라고 하는 장면이라든지 이게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저는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이 영화의 첫 장면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사격 연습하면서 요새 살인 사건이 참 없어 라는 식으로 대사를 하거든요. 첫 대사가. 그러니까 마치 살인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누군가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런 사진들을 사건 현장의 사진들을 쫙
방에다가 붙여놓는 인물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네. 별로 우아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이 영화를 되게 아끼는 입장에서 봐서 그런 거지. 결국에는 뭐 상간남 상간녀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결국에는 혼의 관계인 맞아요. 거고 되게 뭐 부인한테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뭐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네. 나중에 막 밥 해주고 뭐 물론 둘이서 어떤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갖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더 심하게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영화가 가리키고 있는 지점이 상당히 모호한 동시에 모순적이다. 그래서 잔혹함을 우아함으로 애써 뒤덮고 있는, 하지만 때때로 터져나오는 그런 텐션들이 아까 조시프님이 얘기하셨던 이거 스릴러 아니야라고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저도 이 영화 별로였어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네. 왜냐면 조세프님이랑 비슷한 관점이었던 거예요. 그때 저도 이거 뭐 스릴러면은 뭐 반전이 있던가 뭐 아니면 치열하게 사건을 추적을 하던가 그것도 아니고 뭐 이거 물에 물 탄 듯 약간 네.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세 번 보면서 이제 이게 그런 영화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제 다른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저는 이게 취향에 맞았던 거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영화의 그 인물들의 이런 케미스트리를 완성하고 있는 그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호우 시절